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기시다오미오 총리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이 되고 총리로 선출되자마자 의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지금 10월 31일 날 증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근 4년 만에 선거고 지금 일본국 헌법이 종전 이후로 지금 새로 제정이 된 이후로 지금 임기 만료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는 처음입니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이번 선거예요. 4년 동안 이제 하고 뭐랄까요? 해산 타이밍을 못 잡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해산 타이밍은 이제 2020년에 도쿄올림픽 하고 그 다음에 해산을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었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이 터지는 바람에 그게 좀 여의치 않게 됐었죠. 그래서 스가 총리 그리고 기시다 총리 이렇게 오면서 결국에는 해산이 돼서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뭐 선거에 대한 얘기는 모두가 다 잘 아실 거고 또 그리고 워낙에 훌륭하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일본에만 있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제도 그리고 특이한 선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요게 이번에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하고 같이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그거를 소재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이번 선거 결과가 중요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오늘이 10월 23일이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뭐 마이니치라든가 교도통신이라든가 뭐 아사히 신문이라든가 혹은 NHK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사에서 지금 정세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역구별로 자세한 판도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아마 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이 자민당이 단독 과반에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엔 부쩍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반이 233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자민당이 혼자서 못할 것 같다는 게 이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뭐 아직 선거까지 8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하여튼 오늘 현재까지는 자민당 단독 과반이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다라는 게 하여튼 이번 선거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뭐 요것도 8일 뒤에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다행히 고노토라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저는 기시다 후미오가 된다고 봤었거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예측은 맞췄지만 하여튼 자민당이 단독 과반에 실패할 거라는 예측은 과연 맞아 떨어질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유 좀 이게 잡설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일본에는 되게 특이한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뭐 읽으실 수 있겠지만 이 최고재판관,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민 심사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일본에도 우리나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법부의 최정점에 있는 최고재판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대법관들을 국민들이 신임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선거를 통해서 추인을 받게 돼 있는 제도가 이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제도입니다. 보통 중의원 선거와 같이 치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10월 31일 날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에서 함께 치러집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되게 특이하죠? 심지어 일본 국민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갔더니 뭐 투표용지를 한 장 더 주네? 근데 뭐 굳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오는 그런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NHK에서도 좀 그런 인식을 제고해 보고자 이런 특별 페이지, 특설 페이지를 항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페이지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자인이 일본 웹이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심사 대상이 11명입니다. 아, 그럼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몇 명이냐? 몇 명이냐면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15명입니다. 그리고 최고재판소 장관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로 치면은 최고재판소 장관은 대법원장이겠죠. 그러니까 총 16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년은 70세입니다. 근데 그 임기가 없어요. 일단 한번 선출이 되면 70세 정년이 될 때까지 쭉 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뭐 한 50세쯤에 임명이 되면 70까지니까 이변이 없는 한 20년은 대법관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미국의 제도를 빌려와서 그래요. 미국이 종신이잖아요. 미국은 정년도 없잖아요. 대법관이 죽을 때까지 연방대법관이 죽을 때까지 이제 재임을 하는 그런 구조를 조금 빌려왔고 정년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한번 볼까요?
국민심사에 대해서, 국민심사란 사회를 심판하는 대법원 재판관들이 공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사하는 제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없어요.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뭐냐면 결국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심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면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에 대해서 그게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판사들이 판례에 따르지 않고 법률에 의거해서 자기가 그냥 양형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도 되지만 그게 사실상 기판력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하면 그거를 거스를 수가 없죠. 사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거스르는 일이 없죠. 그 얘기입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 하급법원, 뭐 지방법원이나 뭐 일본으로 치면 지방재판소라든가 고등재판소가 그거를 거슬러서 판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대법관, 그러니까 최고재판관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심사할 수 있는 것은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 요것도 근데 뭐 좀 격가지로 새는 얘기지만 재밌는 판례가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선거권이 이것도 내려간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난 총선할 때 그 연동형 비례제랑 같이 엮여가지고 선거권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려갔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였는데요. 이게 만 19세로 내려가고 만 18세로 내려갔던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국회의원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최고재판관 국민심사의 선거권 연령을 안 바꾸신 거예요. 중의원 선거권 연령을 바꿔놓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헌 소송을 건 거예요. 야, 만 19세, 만 18세가 한 최고재판관 심사는 무효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법에는 만 20세부터 최고재판관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뭐 18세, 19세도 중의원 선거는 되니까 들어와서 이거 투표하지 않았느냐? 그건 무효 처리해야 된다. 라는 관련해서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한데 뭐 결론은 말씀드리면 문제 없다고 했었어요. 괜찮다. 예. 아무튼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중의원 선거에 맞춰서 심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투표용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중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통일지방 선거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거의 모든 선거의 투표용지는 이름을 적게 돼 있죠. 근데 대법관 이 심사, 최고재판관 심사의 특이점은 이름이 이미 적혀 있고요. 이름은 적혀 있는데요. 그 위에 X표를 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이 있다면 아유 얘 쳐내 얘 잘라 이러고 위에 X표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동그라미를 하거나 별표를 친다거나 하여튼 다른 표시를 하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X표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싫습니다 하고 X표. 근데 다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최고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렸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재판관에 임하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 대법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우리 알고 사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면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불신임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백지를 내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전원 신임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1%를 밑돌았을 경우는 과반수에 이르더라도 파면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예, 투표율이 1%를 밑돈다는 소리는 전 국민의 99% 이상이 백지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일본이라도 그렇진 않겠죠.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요, 요 대상이 누가 되냐? 이 대법관, 최고재판관으로 취임을 하고 한 번도 심사를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2016년에 마지막 총선이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 국난 돌파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7년이었을 거야, 아마. 2017년, 4년 전이니까요. 그때도 최고재판관 심사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취임하신 분들, 그리고 심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신 분들이 이번에 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나요? 지난 중의원 선거 이후에 취임한 11명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로 많다. 역대 그 심사한 선거들 중에 두 번째로 많다. 그리고 이 11명의 재판관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심사입니다. 이 소리가 뭐겠어요? 아까 정년이 있다 그랬죠. 70세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 60이 넘으셨다는 소리예요. 이번에 받으면 정년까지 10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심사를 더 받을 일이 없다. 처음이자 마지막 심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왜 우리나라도 선거하기 직전에 집으로 공보물 날라오잖아요. 뭐 후보자들 공약이 어떻고, 뭐 후보자들 범죄 경력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그거를 다 국민들에게 다 알려주잖아요, 집집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 그 지금 심사 대상에 오른 그 최고 재판관들의 경력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유명한 결정, 유명한 판결에 대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렸고 어떤 의견들을 냈었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집에 공보물로 보내줍니다. 이 특설 페이지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국민들에게 그거를 좀 알리고자. NHK가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근데 이거에 맹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좀 이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체크를 하셨겠지만 X표를 쳐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난 이 사람 진짜 싫어. 난 이 사람 최고재판관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어라는 사람들만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공보물 와도 보지도 않고 특히나 그 지역 중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 조금 봐도 이 최고재판관 이거 봐서 뭐해 라는 생각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백지르네요. 대부분.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제도에 의해서 파면된 재판관이 없었습니다. 이 시모다 다케조 재판관이 여러모로 유명하신 분인데 1972년에 심사를 받으셨는데 15.17%로 이게 역대 최고 불신임률이었어요. 여기 뭐 작게 나와 있지만 이거 한번 볼까요? 결과들이거든요. 보시면 보이시나요? 자, 2003년 9명이 심사 대상이었는데요. 7%, 6%, 7%, 7%, 7%, 7%, 8%, 8%, 9%, 9%. 10% 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서 50%가 넘어야 파면이 되는데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역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번에 11명이 심사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보시면 거의 역대 여기 중에서 제일 많죠. 2003년 9명, 2005년 6명 쭉쭉쭉. 근데 11명이 거의 역대 최다 수준의 심사입니다. 대단하죠? 네, 여러모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의의는 좋다. 이 국민심사라는 게 이 뭐랄까요? 재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거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래 취지는 좋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게 유명무실하지 않냐? 라는 지적도 물론 있고요. 일본에서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만들까라는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미국의 제도 제가 방금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도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는 카운티라든가 주가 많죠. 그렇죠. 그 왜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그 교통 법규 위반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판결하시는 좀 할아버지 미국 판사가 계시잖아요. 되게 재밌는 판결 그리고 좀 이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그런 판결로 유튜브에서 인기가 높은데 그 판사님도 선거로서 선출된 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제도를 빌려온 거고요. 물론 일본의 저기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여기 써 있다시피 국민이 심사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상원의 인준만 받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변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대법관이 지금 이번에 심사 대상에 오른 사람이 11명입니다. 11명. 근데 뭐 정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익숙한 얼굴이 한 분 있죠. 바로 이분. 이분이 주한 대사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주한 일본 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고 재판관들은 좀 특이한 게요. 외교관 출신들이 한 명 꼭 들어갑니다. 외교관 출신들이 한 명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국제법 국장을 지냈죠. 이 국제법 국장을 지냈던 사람을 한 명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변이 없는 한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사도 하셨었고 영국에서 대사를 하시다가 레이와 3년에 대법원 판사 작년에 임용이 되셨습니다. 작년에. 대단하죠. 네. 근데 이분의 주요 판결이 또 재밌어요. 이 표현의 부자유전 들어보셨죠? 이 표현의 부자유전에서 이 소녀상을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좀 뭐랄까요. 여러 가지 경론이 오갔었죠. 표현의 자유로 존중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 그냥 뭐
이거 완전 그 일본에 반하는 완전 거짓에 기반한 그런 거 아니냐. 없애야 된다. 그런 좀 우익의 주장도 있었고요. 뭐 결론은 어떻게 났었냐면요. 이게 상관없다. 어, 허용해야 된다. 이 시설 이용 뭐가 나쁘냐? 문제 없다. 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네 명의 재판관이 전원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뭐 크게 뭐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 제3소법정에서 기각 결정을 하고 시설 이용을 허용한 판단이 확정되었었는데 그때 이분이 예, 관여를 하셨었습니다. 뭐 결론과 마찬가지라는 소리가 이거 원문을 보시면요. 게트론또 오나지. 뭐 동의한다. 뭐 소수 의견이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항의가 이게 빗발치니까 이 안전 확보가 어렵다. 왜냐면 당시에 뭐 테러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일본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약을 취소했었는데요. 이 표현의 부자유전 주최 측이 이거 위법이다. 이런 법이 어딨냐. 그래서 이거를 제소를 했던 거고요. 그 표현의 부자유전을 주최했던 주최 측에서. 그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방재판소는 이거를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니네 예약 취소했던 거 잘못했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위에 2심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그 오사카 고등범죄판소에서도 이거 테러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니들 사정이지 임마. 그 테러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거 그렇게 다 예약 취소하고 그러면 표현의 자유는 누가 보장하니? 니들이 잘 관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위험이라는 것도 중대한 위협도 아니고 그 구체화된 위협도 아니고 그냥 협박 편지 정도 날라오는 수준이잖아.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해. 라고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도 당시에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었고요. 최고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재판관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그것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죠. 야, 우리나라도 이런 페이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위키백과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들은 재판관 구성이 정말 다양하죠. 보시면 행정관, 외교관, 행정관은 대부분 이제 뭐 내각부 법제국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위주입니다만 뭐 아무튼 행정관, 외교관, 검찰관, 검사 출신이요. 그다음에 판사 출신들, 그다음에 변호사,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뭐 대부분 그렇죠.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 적이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예,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변호사 자격이 없습니다. 이분은 그냥 공무원 출신이에요. 없어요. 예. 근데 이런 사람도 최고 재판관이 될 수 있다. 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고요. 이 주요 재판에서의 판단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일본에서 정말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후후 베세 그러니까 부부 별성 이 부부 별성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일본은. 그러니까 왜 우리 미국에서 결혼하면 성을 남편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근데 뭐 인자 뭐 페미니스트 분들이나 혹은 굳이 내가 일평생 예를 들어 학계에서 일을 했으면 논문에 다 이미 내 결혼 전 이름이 나갔는데 이거 결혼했다고 해서 이름을 바꾸면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이 리셋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름을 안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서양은 선택권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야 당연히 뭐 결혼했다고 해서 와이프의 성을 바꾸진 않잖아요. 뭐 우리나라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할 때 서양의 제도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지 않습니까? 성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잖아요. 성씨가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도 이 성씨가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 물론 성과 씨가 엄밀히 나누면 뭐 다르긴 한데 그냥 이해가 편하기 위해서 성씨가 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 일본의 덴노 그러니까 천황가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어요. 신이니까 뭐 성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 후지와라라든지 그런 유명한 귀족 가문들만 이 성과 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할 때 이제 근대적인 뭐랄까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 제도도 같이 갖고 온 거예요.
남편 성을 따라간다. 근데 일본은 특이하게 그걸 의무화시켜 버렸던 거죠. 그 제도가 지금 약 2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라. 지금은 의무거든요. 이거 뭐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국제 결혼을 하면 돼요. 국제 결혼을 하면은 부부 별성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일본인끼리 결혼하면은 부부 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남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인가 합헌인가에 대해서 당시에 합헌 결정을 했던 사람과 위헌 결정을 했던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2019년 참의원 선거 한 표 격차는 위헌인가 합헌인가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판결 중에 하나인데요. 그 2019년에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참의원 선거는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6년, 6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상원처럼 한 번에 갈아치우지 않고 3분의 1씩 갈아치웁니다. 그렇죠? 이 한 표 격차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에는 5대 선거 원칙이 있잖아요. 뭐 교과서에는 4대 선거 원칙이라고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뭐 학교에서는 5대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5대 선거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뭐 비밀 선거, 평등 선거, 보통 선거, 뭐 블라블라 두 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평등 선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한 표를 그래. 뭐 우리가 투표장 가서 똑같이 표 한 장씩은 받는 거는 맞아. 근데 도쿄 도시에 사는 예를 들어 사이타마 1구에 사는 사람, 사이타마 1구는 인구가 한 40만 되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하고 또 어디 저기 야마구치 3구 우리 아베 총리님이 국회의원을 해 드시고 계시는 그 야마구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한 지역구에 20만도 채 안 되거든요. 한 18만 명, 2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만 명인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한 명이에요. 40만 명이 있는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한 명이에요. 그러면 20만 명이 있는 지역구에서 표를 행사하는 사람은 사실상 두 표를 행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40만 표, 그러니까 사이타마 1구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가 40만씩이나 있는데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밖에 못 뽑는 거예요. 근데 저쪽 동네는 인구가 20만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한 명이에요. 그런 식으로 표의 등가성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1인 1표는 맞아. 투표장 들어가면 한 표씩은 주는데 이게 까놓고 보니까 사실상 사이타마에 사는 사람들은 0.5표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개인당. 그 얘기가 한 표 격차입니다. 보이시나요?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한 표 격차, 방금 말씀드린 표의 등가성의 부분에서 이게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격하게 표현하면요. 30만 명이 사는 지역구에서 참의원을 한 명 뽑아요. 근데 90만 명이 사는 지역구에서 참의원을 또 한 명 뽑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차이가 3배까지 났었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2배까지 인정하거든요. 2배. 2배까지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3배였어요. 최대 참의원이 일본이. 그래서 요게 문제다라는 그 유명한 소원이 들어갔었고요. 이거 좀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헌 상태, 조건부 합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정위원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헌법 불합치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음. 이거 왜 합헌을 때렸냐 그러면 누가 봐도 불공평하잖아요. 누가 봐도 평등선거에 위배되잖아요. 이거 왜 합헌으로 때렸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가차없이 위헌을 때렸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표의 등가성을 바꿔라 선거구 니네 다시 다 해라 라고 몇 년 전에 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죠. 선거구가 다 날아간 적이 있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삿바 싸움하느라고 이 선거구 획정을 못한 거예요. 시일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거구 자체가 통째로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몇 달 동안. 예,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일본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런 상황에서 왜 합헌 결정을 내리느냐. 일본은 최대한 사법을 자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 우리 재판관들, 우리 민주주의 정당성도 없는 재판관들이 이 국회한테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게 일본 최고재판소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헌이긴 하지만 그
이 이후에 일본 국회에서 실제로 법 개정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기 조건부 합헌이라는 얘기도 그겁니다. 아유, 뭐 그렇긴 한데 좀 니네 좀 국회에 강요할 수는 없어 우리가. 보이시나요? 격차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번역을 크게 묶어 특히 시골 같은데요. 뭐 지방인데 뭐 야마구치라든가 이런 데는 선거구를 크게 통폐합을 해가지고 인구 비례를 맞추는 방법, 혹은 자유구역으로 하는 방법, 혹은 비례대표 선거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격차를 크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요거 국회에 강요할 수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은 오케이 합헌으로 인정을 하고 요거는 국회가 알아서 하세요. 위헌 상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조건부 합헌의 의견이었고요. 이 위헌이라는 거는 뭐 그렇죠. 정당하기 어렵다. 위헌 상태라는 말도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입니다. 조건부 합헌과 위헌 상태라는 말은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재밌죠? 아, 재밌나요? 저만 재밌나요? 그래서 일본도 사람이 사는 동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두 배나 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밌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정말 사건들이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계약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은 부당한가? 아르바이트에게 보너스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가? 우체국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격차는 부당한. 우리나라에서도 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알바생에게 퇴직금 줘야 되냐? 그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격차? 이거 말이 되냐? 이 GPS에서 위치 파악 스토킹이냐?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나라도 요즘 엄청 뜨거운 이슈죠. 일본에서는 무죄라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호화로운 답례품은 안 되냐. 이게 뭔 이것도 되게 재밌는 판례인데요. 오늘 너무 길어지나요? 지금 몇 분째 했죠? 볼까요? 야, 지금 26분째 하고 있는데 요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일본은 후르사토 노제라 그래서 그 고향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내가 어떤 지방에 나 이 지방이 마음에 들어, 혹은 이 지방이 발전했으면 좋겠어라고 기부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말이 기부금이지 이 후르사토 노제로 보낸 기부금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게 사실상 세금으로 대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핫하냐?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하면 그 지역에서 특산물을 보내주거든요. 특산물을 보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삿포로에다가 후르사토 노제를 보내면 와규를 저기 홋카이도산 와규를 보내준다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성비를 따지는 거죠. 야, 어느 지역은 얼마만 해도 명절 세트로 와규를 보내준다더라. 야, 어떤 데는 뭐 정말 맛있는 거 있죠? 일본에 되게 맛있는 게 많잖아요. 뭐 과일, 토마토, 뭐 자기가 하여튼 원하는 거를 찾아서 무슨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쇼핑하듯이 이제 하는 그런 후르사토 노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있었던 본회의에서 이 고향 기부금이라고 하는, 이 지역 기부금이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요. 내년부터 생긴다고 하네요. 지역산업 기부금. 이 후르사토 노제, 한국판 후르사토 노제가 생긴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 이즈미 사노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오사카 위쪽 어디께에 있는 동네인데요. 이 동네에서 후르사토 노제에 대한 답례품으로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줬던 거예요.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줬어요. 보이시나요? 고향납세 제도는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면서 2019년 6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됐어요. 근데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오사카부 이즈미 사노시. 과도한 답례품을 주는 등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이유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지역에서 후르사토 노제로 돈을 좀 이게 코인을 타볼라 낸 거죠. 그래서 야, 이 참에 이거 다 우리가 기부금을 왕창 벌어보자 이래가지고 아마존 카드를 뿌린 거예요. 아마존 카드를. 근데 이 후르사토 노제의 기본 취지가 뭐예요? 이 지방에 있는 그런 진짜 어려운 지역, 인구 유출이 되니까 도쿄나 이런 도시로 다 일하러 가니까 지방이 힘들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세금을 내게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이 후르사토 노제인데, 이게 무슨 인터넷 쇼핑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것도 도시가 먹고 살 만한 도시가 이 아마존 카드로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야심차게 도입한 시스템을 농락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총무성, 당시 일본 총무성에서 삔또가 확 상한 거죠. 그래서 야, 니네 앞으로 후르사토 노제 못 받아. 니네 자격 박탈이야.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즈미 사노시에서
뭔 소리야? 그런 법이 어딨어? 이러고 대법원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결국에는 근데 이게 그 오사카 지방재판소하고 그리고 고등재판소까지 갈 때는 이즈미 사노시가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이 국가의 결정이 정당했다라는 그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혔어요. 그게. 그래서 난리가 났던 전력이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국가 대응이 좀 선 넘긴 했는데, 야, 니네 이즈미 사노씨, 니네도 잘한 거 없지 않냐? 그 국가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새 답례품으로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뿌리고 니네 그렇게 모집을 하지 않았냐? 모금하지 않았냐? 코인 탈락하지 않았냐? 사회 통념상 이거 니네 선 넘은 거다. 그런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다 니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대단하죠? 요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그래서 요런 뜨거운 판례들을 가지고 어떤 최고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임을 할지 불신임을 할지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재미있는 최고재판관 국민심사 제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일본의 법에 관심이 있으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본에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